네, 안녕하십니까. 분당 재생병원 흉부외과의 안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크로스 스페셜티 3로 에코카디오그래피와 서저리에 관한 랩업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진행을 도와주실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은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임세중 교수시고요. 또 제 옆에 오른쪽에 계신 분은 서울대학병원 마취과의 전윤석 교수시고, 그 다음 가운데 계신 분은 분당 차의과대학의 장병철 교수, 흉부외과십니다. 안녕하세요. 또 그 다음에 계신 분은 할리무이대에 계신 카디올로지스트 최성훈 교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여기 세 분의 연자가 오늘 오전 중에 저희 세션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약 한 3분 내지 5분간에 발표하셨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최성훈 교수께서 Decision of Surgical Timing in Degenerative Mitral Regurgitation from LV Ejection Fraction to Left Ventricular Strain.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마이트럴 리거지테이션의 경우는 이제 전통적으로는 프라이머리가 있고 세컨더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이제 프라이머리 MR이 돼 있고요. 보통은 제일 흔한 것들은 이제 마이트럴 엘보 프롤랩스가 많고 나이에 따라서 나오는 양상은 다르지만 이제 문제는 이런 MR 같은 경우는 이제 점차 진행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볼륨의 인라지먼트를 통한 결국 LV의 펑션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이제 리거지테이션을 교정하지 않으면 사망률이나 이완율이 높기 때문에 또 언제 수술하냐가 중요하겠지만, 예전에 이제 마이트럴 밸브 프롤랩스에 대한 수술이 방법이 리플레이스먼트만 있던 시장을 비교해 보면 너무 빨리 하는 것보다는 적정한 시간을 맞추는 게 중요했고, 그런 걸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이제 가장 유효한 툴이 이제 심장 초음파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증상이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수술할 당시에 여러 가지 헤모다이내믹 팩터를 고려하고 시점을 정했었는데, 전통적으로는 환자가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이제 중요한 툴이고 현재도 지금은 유효한 툴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런 시비어 MR의 경우에 우리가 심장의 기능 결국 LV 펑션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냐를 기준으로 이제 여러 가지 연구가 많이 됐었고, 그 중에 이젝션 프랙션하고 우리 LV 엔드 시스톨릭 디멘션이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였습니다. 비록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기준을 40mm냐 45mm냐에 따라서 연구 숫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거 심장이 커지지 않고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 시점을 결정했고, 거기에 대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노멀 이젝션 프랙션을 60% 삼았습니다. 근데 심장의 기능 경우는 우리가 그 이젝션 프랙션은 심장이 수축하는 상태랑 늘어났을 때 볼륨은 단순하게 분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심장의 기능적인 면을 평가하려면 심근 요소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가장 강력한 거는 엔드 시스톨릭 디멘션을 위주로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에 너무 수술을 미룰 경우에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LV 스트레인이라는 여러 가지 개념을 통해서 정하게 되고,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비교적 쉽게 우리가 스트레인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왔던 연구는 환자에게 LV 펑션이 우리 서브 클리닉을 진행하더라도 스트레인 값이 정상 범위 있다가 떨어지는 상황을 알기 때문에 스트레인이 정상이거나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에서는 LV 펑션이 괜찮고 시스톨릭 디멘션이 좋더라도 수술을 조기에 하는 것이 환자의 어떤 이벤트를 줄인다는 것이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나와서 향후에 이제 전향적인 RCT 연구 결과를 통해서 좀 더 확립된 결과가 나오겠지만, 수술 시점을 정할 때는 우리가 심장 초음파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최성훈 선생님은 주로 이제 타이밍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심토매틱한 mitral regurgitation은 큰 문제가 안 되고요. 결국은 지금 asymptomatic mitral regurgitation이고 LV ejection fraction이 정상인 환자에서 네. 수술을 언제 레코멘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세중 선생님 코멘트 하실 일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 뭐 정설로 있는 그런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진짜 증상도 없고 노멀 이젝션 프랙션이 있을 때 스트레인만 갖고 우리가 수술 디시전 하는 것과 수술을 딜레이 시키는 것과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 이렇게 클리어하게 우리한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나왔는지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듣는 분들이 좀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전향적인 그런 어떤 특정 값을 정해서 한 연구는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과거의 후황적 연구를 보면 우리가 글로벌 스테인이라는 이제 어떤 하나의 심장의 퍼포먼스를 보게 되면 비교적 저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한 마이너스 21% 정도 레벨에서 그 이상의 정상적인 기능하고 그렇지 못한 분의 어떤 컨저브 트리트먼트의 어떤 팔로업을 3년 정도 경과를 하게 되면 정상적인 이제 심장의 그 LV 스트레인 값을 갖는 분에 비해서 그보다 아래 값을 갖는 환자들은 후향적인 뭐 관찰 연구긴 하지만 메디컬 트리트먼트 경우에 특히 카디악 이벤트 중에 하필리어나 데스가 증가하는 관찰 연구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바이오마커인 뭐 BNP 레벨과도 연관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의 어떤 관찰 연구라는 뭐 제한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환자의 그런 그 서바이벌을 증가시키고 이벤트를 줄이는 목적이라면 과거의 전통적인 LV 이젝션 프랙션을만 의존할 건 아니고 좀 새로운 파라미터를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뭐 다들 뭐 밸브 하트지에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환자군을 랜덤해서 과연 업조브션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윤리적인 이슈 부분에 대해서 또 동의가 된다면 특히 무증상의 CVR MR 환자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RCT로 진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 아닐까 싶어서 좀 대규모의 어떤 연구를 좀 진행하는 것들은 우리가 프로그램 솔빙 안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젝션 프랙션이 뭐 여러 가지 로딩 컨디션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마이트럴 리거지테이션이 있으면 애프터로드가 많이 떨어져서 이젝션 프랙션이 오버 에스티메이션 될 수 있고 리미테이션이 될 수 있다. 이런 컨셉은 굉장히 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이제 이젝션 프랙션 이외에 마이오카디아 컨트랙틸리티나 이런 걸 우리가 예측해서 거기에 따라서 뭐 디시전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과연 이 스트레인이 진짜 그 정답이 될 수 있을지 그거는 조금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유럽에서도 많은 분들은 하나의 예를 제시한 거지 우리가 멀티모달티 이미징을 이제는 벨룰라티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 이제 요즘 각광받는 3D 에코카르이나 언급은 안 됐지만 MRI 데이터를 통한 어떤 결과도 같이 컨베인하는 것이 향후 어떤 대답을 줄 때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새로운 이제 파라미터를 하나 개발하자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여러 개 중에서 그거는 우리가 아카데믹한 인터레스트고 실제로 임상에서는 정말 asymptomatic한 LV ejection fraction 정상이고 LA 사이즈가 40 미만인 환자를 어떻게 설득하면 좋습니까? 증상에 관해서는 사실은 의사 쪽에 판단하는 부분, 환자가 컴플레인의 부분이 굉장히 디스코던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루틴 액티비티 내에서 불편하지 않으면 증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환자군의 연령대 50대, 60대 후반에 만약에 뭐 여러 스켈레터 디스오더가 있게 되면 맥시멀 액티비티는 이미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맥시멀 톨러런스라는 그런 레벨까지 못 올라간 분이 많아서 뭐 일부 연구긴 하지만 뭐 트레드밀을 하는 경우나 아까 말씀 바이오마커를 통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엑서사이즈 에코를 통해서 환자의 그 VO2 맥스를 계산해서 그런 변화율이 얼마나 해마다 애뉴얼하게 또는 몬슬리 또는 뭐 일정 강력마다 변하는지 보고 하는 소규모의 이제 관찰 연구는 있기 때문에 증상 관련해서 어떤 환자의 어떤 진술에만 의존하는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시리얼 팔로업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나온 것처럼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바이오마커의 변화를 보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엑서사이즈 톨러런스를 보는 좀 여러 가지 툴을 같이 좀 병행하는 것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시 좀 데이터상으로는 굉장히 라지 규모의 데이터가 없어서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 선생님이 레코멘드 하시는 증상이 없는 mitral regurgitation 환자, normal ejection fraction 환자는 regular follow-up을 얼마 간격으로 하는 게 좋습니까? 얼마를 레코멘드 하십니까? 얼마 간격? 저는
미니멈 6개월 간격으로 팔로우를 하고 있고 머슬 시비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인데 환자가 수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무증상인 경우는 가급적 6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를 해서 가능하면 바이오마커를 컴바인하고 뭐 1년에 한 번씩 환자한테 동일하면 엑서사이즈 시키면서 변화를 보고 그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계속 누적해서 보여주게 되면 환자 자신도 어떤 자기의 변화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 시점에서 수술할 수 있는 거에서 환자 설득하는 면에서 또 그다음에 학문적으로 에비던스도 같이 있어서 주로는 이제 저런 환자 개별 어떤 그 테이블링을 해서 보여주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역시 그런 트라이얼을 하려면 뭐 우리 AHA 가이드라인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환자는 리페어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95% 이상 돼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연재로 우리 장병철 교수께서 그럼 mitral regurgitation surgery에 대한 understanding에 대해서 오늘 아침 발표하신 걸 간단히 좀 요약해 주시죠. 네, 차의과대학의 장병철입니다. 지금 수술의 인디케이션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과거에 초음파의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수술 기술도 많이 발전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80년대, 90년대에 초음파를 통해서 리페어했던 환자들에서 재발되는 경우 우리가 그 원인들을 이해함으로써 수술 결과가 더 좋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승모판 부전증의 발생 원인 또 자연 경과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1950년대 중반부터 승모판막 부전증에 대해서 수술들을 해왔지만 약 한 20, 30년 동안은 발전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983년에 프랑스의 알렌 카팽티에 선생님께서 프렌치 테크닉을 발표하시면서 이 승모판 부전증에 대한 수술이 뭐 100% 완벽한 걸로 생각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 포스terior 리프렛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닥터 패트릭 페리에는 respect rather than resect 절제하지 말고 가능하면 살려서 승모판막의 이 기능을 잘 보존하자는 이런 컨셉트를 내시고 또 동시에 이 토론토의 닥터 타이론 데이비드 선생님께서도 포스terior 리프렛을 프리저베이션 하기 위해서 고텍스 슈처를 이용해서 이 밸브 리페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990년대 후반부터가 우리 카디올로지스트들이 원하시는 95% 이상의 리페어 성공률, 1% 미만의 이 사망률, 합병증 이런 것들이 확립되면서 많은 환자들이 수술에 보내지고 또 결과도 좋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수술 승모판 부전증의 수술 결과를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연 경과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수술 방법에 따라서 조금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펜티어 선생님께서 승모판 부전증의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아시다시피 1, 2, 3로 나눠서 이 클래시피케이션 1은 functional regurgitation, 즉 애눌루스가 커지면서 센트럴 릭이 생기는 경우를 1이라고 그랬고, 클래시피케이션 2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리프렛이 테어링 되거나 또는 프롤랩스 되는 경우에 또는 코다 텐디네가 테어링 되는 경우를 타입 2라고 했고, 타입 3는 리프렛이 리스트릭티브 모션이 있는 경우를 타입 3라고 그러는데 그 클래시피케이션에 따라서 서지컬 테크닉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functional regurgitation인 클래시피케이션 1의 경우에는 실제 이 사람들의 정상 사람들의 이 몸이 성장하면서 체표 면적에 따른 마이트랄 밸브의 애눌루스의 디멘전도 커지게 되고 밸브 리프렛도 커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게 중단을 해야 되는데 일부 환자에서는 애눌루스가 이 리프렛보다 과다하게 커지기 때문에 센트럴 릭이 생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펑셔널 리거지테이션이 있는 환자들의 초음파를 분석해 본 결과
정상 사람인 경우에 애놀루스의 디멘전이 AP 디멘전이 약 30mm라고 한다면 펑셔널 리거지테이션이 있는 환자들은 대개 한 4cm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코옵테이션 마진이 줄어들고 센트럴 리익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적절한 애놀로플라스티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클래시피케이션 타입 2의 경우에는 코다 텐디네가 랍처되든지 일롱게이션 되거나 또는 프롤랩스가 되는 부분 문제들인데 이 경우에도 결국은 코다 텐디네나 마이트럴 리프렛의 패톨로직 체인지가 와서 생기기도 하겠지만 아마 근본적인 문제는 애놀루스가 딜러테이션 되면서 코옵테이션이 마진이 짧아지고 랍처된다고 생각이 된다. 특히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다 경험들이 많으시겠지만 포스티리어 리프렛의 코다 텐딘의 오리진은 엔티리어 리프렛하고 달리 파필러리 머슬에서 이렇게 낙하산 줄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많은 환자들에서 좌심실 벽에서 또는 액세서리 파필러리 머슬에서 작은 코다 텐딘애들이 P2나 P3에 연결되기 때문에 좌심실이 확장되면은 이 힘을 받지 못해서 끊어지게 됩니다. 아마 그런 원인이 또 중요한 승모판 부전증의 원인이고 그게 결국은 자연경과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역시 그동안의 수술의 발전처럼 애놀루스의 크기를 정상으로 줄여주면서 이 잘못된 코다 텐디네 또는 끊어진 코다 텐디네를 네오코다를 만들어서 정상 판막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타입 3의 경우에는 타입 3A가 다이스토릭 디스펑션입니다. 즉 류마틱 밸브라이티스처럼 이 마이트럴 밸브가 열리고 닫힐 때 많이 두꺼워져서 염증에 의해서 많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열리고 닫히는데 제한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리플레이스를 해야 되지만 엔티리어 리프렛의 길이가 2cm 정도로 충분하고 모빌리티가 좋다면은 리페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문제시 되고 있는 타입 3B의 경우에는 우리가 근래 임상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케믹 카디오마이패티나 다일레이티드 카디오마이패티 환자에서 좌심실이 확장되면서 이 코다 텐디네를 좌심실이 당겨서 테드링이 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과거에 1996년에 스티브 볼링 그룹이 이 언더사이즈 애놀로플라스티를 해서 코옵테이션 마진을 강제적으로 줄이는 코옵테이션 마진을 많이 만들어주는 수술을 개발해서 좋은 결과를 보고했지만 결국은 리거지테이션이 많이 생기는 문제가 생겨서 근래에는 인터내셔널 랜드마이즈 트라이를 통해 가지고 이스케믹 카디오마이패티가 있는 환자에서 시비어 마이트럴 리거지테이션이 있는 경우에 리플레이스먼트 하는 게 좋을지 리페어 하는 게 좋을지 랜드마이즈 트라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NEJM에 발표된 결과를 보면은 결국은 리페어를 하건 리플레이스먼트 하건 서바이벌은 2년 서바이벌은 차이가 없지만 2년 후에 리거지테이션 빈도가 결국은 리페어하는 환자들에게 많기 때문에 리플레이스먼트 하는 게 좋겠다. 특히 코다 프리즈베이션 하는 마이트럴 밸브 리플레이스먼트 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그룹에서는 이스케믹 카디오마이패티와 동반된 심한 승모판 부전증 환자들을 수술했던 환자들을 3D 에코를 가지고 이렇게 팔로우를 해보니까 결국은 테드링 앵글, PML의 테드링 앵글이 30도 이하인 경우에 결과가 나쁘지만 이 내에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셀렉션을 해서 이 수술에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파필러리 머슬 리어프록시메이션도 코옵테이션 마진을 줄이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인피리어 마이오카드 인팍션에 의한 테드링은 파필러리 머슬 어프록시메이션과 애놀로플라스티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랜드마이즈 트라이얼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리페어는 과거에 카펜티어 선생님께서 해왔던 그 리페어 테크놀로지의 포스리어 리프렛을 가능하면 살려서 코옵테이션 마진을 충분히 해주고 적절한 애놀로플라스티를 해주는 게 우리가 리페어의 가장 근본적인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테크놀로지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발로 신드롬이 엔드 스테이지에 있는 발로 신드롬이나 올드 에이지, 뭐 올드 에이지라면 70대 중반 이후 또는 어큐트 마이오카드al 인파크션에 의한 파퓰리리 머슬 랍처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주시하지 않고 빨리 밸브 리플레이스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병의 원인들을 분석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수술하면 그 환자들의 패토피지올로지를 피지올로지컬하게 바꿔주느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접근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자세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뭐 타입에 따른 수술 테크닉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의 주 메인 포커스는 degenerative mitral regurgitation, 특별히 asymptomatic degenerative mitral regurgitation의 수술 타이밍과 그에 따른 우리가 서지컬 테크닉이 이제 거의 주로인데요. 테크니컬리는 사실 이거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리페어를 원칙으로 해서 얼리 서저리를 레코멘드 해야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카디올로지가. 그러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많은 페이퍼가 리페어가 리플레이스보다 한 롱텀 리절트 아웃컴이 좋다. 그런 거 이미 다 알려져 있고 누구나 다 옳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장 선생님 생각에는 그건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만약에 환자의 나이가 70세 이상이고 시비어 MR이다. 이런 경우에도 리페어가 리플레이스먼트보다 훌륭하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리플레이스 할 수밖에 없는 처지도 있겠지만 리페어가 가능한 환자는 리페어를 해서 그리고 환자의 그 심장 상태를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리플레이스를 하면 이제 뭐 코달 커넥션이 없어져서 LV 펑션이 나빠질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사실은 특히 70세 이상 고령인 경우에는 사실 티슈 밸브가 요새 많이 좋아져서 코달을 프리저브하면서 마이트럴 밸브를 갈아 끼우는 테크닉이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리페어하고 리플레이스먼트가 차이가 없거나 혹은 리플레이스먼트가 더 좋다는 페이퍼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드 에이지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아이디어보다는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좀 컨서버티브한 쪽으로 가도 무방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술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수술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인트라오퍼러티브 T의 문제점 또 뭐 제목으로 하면 우리 저 마취과 전윤석 선생님이 When intraoperative echocardiography can change the surgical decision 이런 제목으로 하셨는데 한 5분 동안 말씀해 주시죠. 네, 인트라오피리티가 아마 시작된 거는 심장 수술에서 주로 마이트랄 밸브 플라스티에서 시작이 되긴 했는데 이제는 그 에코 같은 게 특성이 최근에는 뭐 그 카디악 CT라든가 MRI라든가 워낙 또 굉장히 훌륭한 이미징 테크닉이 많이 나왔지만 심장 수술 중에 리얼타임으로 실제 그 아나토미컬한 거랑 이제 그 피지올로직한 걸 같이 측정할 수 있는 툴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인트라오피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주로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게 워낙 그 사용 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더 역할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이랑 다 카디올로지스트나 이제 서전이나 다 그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은 이제 이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할 수 없는 게 또 뭔지 그런 걸 또 자꾸 이제 서로 이해하면은 그거를 더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고 더 안전하게 이제 수술에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케이스들을 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심장 수술이라는 게 뭐 지금 현재 수술 중에서 제일 모탈리티 높고 심지어 이제 환자가 익스파이어 안 하더라도 이제 얼마나 컴플리트하게 수술이 되냐가 또 이 환자의 이제 장기 이제 모탈리티라든가 그다음에 뭐 코마디를 먹냐 안 먹냐가 이 사람의 사실 라이프 퀄리티를 평생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성공적으로 수술 진행되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T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게 제 이제 마취과라는 특성상 이렇게 봐왔을 때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할 때 그게 이제 정말 그런 결과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을 제가 이제 봐가지고 결국 이제 그 인트로프 T라든가 그런 카디악 서저리라는 상황이 정말 그 훌륭하신 분들의 개인적인 역량도 중요하지만 이게 서로의 커뮤니케이션과 이제 그 협력이 정말 제일 그 절실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제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뭐 내가 얼마나 훌륭한 분한테 수술을 받고 이제 치료를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결과가 좋아야 되는 건데 결과가 좋기 위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각 직군 간의 협력이라는 게 그게 이제 그 이제 맞축과라는 이제 특성상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서 그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질문하시죠. 저도 이제 에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자주는 아니고 가끔 수술방에 불려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대개는 그냥 루틴으로 불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디시전이 좀 어려울 때 디시전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불려 들어가는데 그때 저희 그냥 일반 에코 랩하고는 완전히 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 빠른 시일 내에 중요한 디시전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환자 상태가 일반 그 밖에 있을 때랑 완전히 다르고 여러 가지 약이나 볼륨이나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다를 텐데 그래서 그 앞으로 이 인트라오퍼러티브 T를 이제 하려고 앞으로 할 분들한테 어떤 그런 팁이나 어떤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아까 잠깐 강의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하고 수술방하고는 또 뭐 MR 그레이드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다 이런 것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게 앞으로 인트라오퍼러티브 T 하실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어떤 특정 센터에서 그런 거를 하려면은 이게 뭔가 좀 네트워크나 시스템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또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저희 같으면은 이제 그 수술 전에 이제 같이 다 이제 이걸 하트 팀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미징하는 사람이랑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거를 그 다음 주 환자에 대해서 같이 이제 컨퍼런스를 가능하면 거의 모든 케이스를 이제 하려고 그러고 그 수술 중이라든가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가능한 커뮤니케이션을 늘려 하습니다. 그다음 하드웨어 측면이 또 좀 중요하긴 한데 저희가 이런저런 시스템을 다 사용을 해봤었는데 이제 그 인트로피티 이미징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내려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팍스로 저희가 이제 그거를 필요한 경우에 이제 그걸 올리면은 이제 그 카디올로지스트가 그게 이제 뭐 팍스에 접근할 수 있으면 뭐 자기 방이라든가 어디에서든 그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실시간으로 이제 같이 이제 디스커션 할 수 있고 그런 이제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이미징 파트도 사실 저희는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모다리티만 에코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에코로 확인이 안 되는 게 뭐 CT, MRI 될 수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서로 이제 상대방의 이제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걸 이해하는 게 시스템을 갖추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죠. 우리 태비 팀도 하트 팀을 이뤄서 해야 적절한 환자의 케어를 해줄 수 있다. 또 에올타 팀은 에올타 팀대로 또 카디악 서전, 레디올로지스트, 에코카리오그래퍼 뭐 전부 같이 하트 팀을 이뤄야 된다 하는데 이 밸브 서저리야말로 그야말로 지금 전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팀으로 이미징 하시는 분, 에코카리오그래퍼, 일반 카디올로지스트, 또 서전, 인트로퍼러티브 T 하시는 우리 마취과 의사까지 또는 뭐 포스트업 케어에 참여하는 우리 너스들까지도 다 같이 모여서 수술 전부터 플랜을 잘 해서 하트 팀으로 나가야만 환자한테 적절한 치료를, 적절한 케어를 해줄 수 있다. 저는 아마 오늘 말씀 중에 다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 장병철 선생 마지막으로 뭐 코멘트 하실 일 있으시면 약 한 30초 남았네요. 예, 우리 이 젊은 심장 내과 의사나 외과 의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회에 지금 팀워크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뭐 그거는 언제나 이 부정할 수 없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이 과거 30년 동안에 발전해온 이런 수술 기법들이 결국은 에코카디오그래피의 발전 또 수술 후에 직후에 수술실에서의 식도, 경식도 초음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과거에 우리 스승님들의 실패가 아니고 우리의 스승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히스토리를 잘 리뷰해 가면서 어려웠던 부분, 문제 있던 부분들을 생각하고 같이 논의하고 이 환자 치료하는데 적용하면은 날로 결과가 좋아지고 본인의 성취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장시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에코와 서저리의 인터랙션이라고 할까요? 콜라보레이션이라고 그럴까요? 그거에 대한 랩업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